그런데 이런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쉴 새 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정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사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이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들이 모두 기록되고 정보화되어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빅데이터라 부르죠.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 불리고 있습니다. 왜 빅데이터가 비싼 에너지인 석유와 비견될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보를 돈 받고 팔지도 않는데요. 왜 이런 빅데이터가 석유와 비교를 하며 가치를 창출하고 있을까요? 많은 글로벌 IT 회사들은 지금 이 빅데이터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팡이라 불리우는 회사들을 볼까요? 페이스북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사진이나 친구들의 전화번호, 좋아요나 싫어요를 통해 우리의 관심사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저장을 합니다. 아마존은 우리가 무엇을 사고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지, 배송지에 따라 집이 어디고 회사는 어딘지를 기록하죠. 넷플릭스는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만들고 광고 홍수 시대에 사는 우리의 불편한 점을 파고들어 저렴한 정액제 방식의 유료화로 기존의 공중파 방송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우리가 검색을 통해 무엇을 선호하고 궁금해하는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자발적으로 올리게 만들며 광고를 소비하게 만들죠. 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상의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저장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인 iOS나 안드로이드를 통한 정보 수집과 위치 수집들은 이제 일상화되었죠.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정보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빅데이터는 중요할까요? 빅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은 월마트 같은 마트에서 가장 먼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했죠. 고객의 구매 목록을 데이터화해서 분석하고 그 고객이 필요한 물건을 미리 전단지에 인쇄해서 집으로 발송하는 시기였죠. 그리고 이런 전단지는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통해 관심 있게 봤던 물건들이 인터넷 광고창에 자동으로 뜨는 현상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바로 타겟 마케팅 방법인데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와, 겁나 신기하네. 어떻게 내가 일주일 전에 관심 있게 본 물건을 이렇게 광고로 그대로 보여주지? 와, 너무 잘 맞추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죠.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런 방식이 다 알고리즘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런 알고리즘은 주식시장에서도 응용이 됩니다. 알고리즘 매매는 투자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 시간 등을 설정하고 수학적 모델 등을 결합해 전산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런 거래 방식은 감정의 동물인 인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식 사고 파는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알고리즘이 탑재된 매트릭스 시스템이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시스템이 더 견고할수록 초당 거래는 더 커지겠죠. 이것을 일명 프로그램 매매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퀀트 매매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싸우면 당연히 손가락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우리 같은 개인들은 승률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헤지펀드나 다양한 투자은행, 연기금 등 모두 이런 알고리즘 매매를 하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이런 알고리즘 매매의 파워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겁나 빠른 거죠. 매 순간 매초 시장을 읽고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주식창만 계속 쳐다볼 수도 없고 갑자기 생긴 리스크에 순간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면 떨어지는 현상이 바로 이런 알고리즘 매매가 우리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머니볼은 세이버 매트릭스를 기반하여 야구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짜는 내용으로 이러한 수치 기반적인 계량학적 사고로 구단을 운영하여 성공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구라는 운동의 데이터를 접목해 분석하고 보다 과학적으로 전략을 세워나가는 시기죠. 원래는 개개인의 선수의 직감으로 승수를 올리던 것에 비해
상당히 진보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데이터와 통계 분석이 성공의 요인입니다. 지금은 많은 구단이나 스포츠 업계에서 이런 세이버 매트릭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요새 스크린 골프만 가더라도 우리의 스윙 자세나 타점 등을 분석해서 자세를 교정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뭐 타점을 올려주는 기계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일상생활에 점점 이렇게 접목되는 거죠. 자,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죠. IBM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를 도와 독일 인구 통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홀러리스 천공카드, 즉 쉽게 말해서 지금의 출근 기록기인 펀칭 기계를 통해 IBM은 나치가 인구 통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는 곧 유대인처럼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인종 및 장애인들을 학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역시 데이터를 활용한 예에 해당합니다. 좀 섬뜩하죠? IBM은 지금까지 회사가 존속하며 인공지능 왓슨을 만들고, 이는 세계의 각 병원에 배치되어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의사의 결정을 돕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의사란 직업도 왓슨 같은 시스템에 의해 대체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의사 사위가 뭐 1등 사위였지만 앞으로 의사도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빅데이터의 힘입니다. 그리고 IBM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양산 기술을 이전시켜준 기업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기초과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한국이 아시다시피 기초과학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도체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제낄 정도의 기술이 개발될 리는 없었겠죠.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자빨이니 대기업 욕하면 좋겠냐느니 뭐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아니 사실 그런 걸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기 뭐 신문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수시로 IBM 회장을 만나기도 합니다. 뭐 이건 여담이고, 아무튼 IBM 리서치 센터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이런 문구가 대문에 딱 써 있습니다. The world is our lab. 해석해보자면 세상은 우리의 실험실입니다. 정말 세상 무서운 문구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선짓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가 있지? 이거 뭐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관 그 기획관이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 란 말보다 저는 얘네 IBM이 한 말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고는 AI, 즉 인공지능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킨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둑의 신기원을 열며 인공지능이 할 수 없을 거란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바둑을 단숨에 부셔버렸죠. 알파고와 대국을 펼쳤던 이세돌은 단 한 판이라도 이긴 것을 씁쓸한 웃음을 보이며 굉장한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1위인 중국의 바둑 천재 커제는 알파고한테 계속 개 발리고 질질 짰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면서요. 빅데이터는 이렇게 결국 AI의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IT 회사들은 일찌감치 빅데이터 수집에 열을 올렸던 겁니다. 얼마나 발전되고 견고한 인공지능을 구축하느냐가 앞으로 기업의 존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 패턴이 저장된 데이터가 이런 인공지능의 학습에 쓰이고 결국 인공지능은 보다 인간적인 선택과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일에 쓰이게 될 겁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터에서도 프리크라임 시스템이라는 범죄 예측 시스템이 나오죠. 물론 설정은 소수의 예지력을 가진 소녀들이 범죄 예측 시스템의 근간이 되지만 결국 간접적으로 인공지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존 앤더튼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보는 광고 속에 자신이 관심 있던 물건들이 보여지는 타겟 마케팅도 홀로그램으로 보여줬었고요. 범죄자들의 범죄 기록을 통계 분석하고 범죄 가능성을 분석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미래 기술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범죄를 저지르는 미래를 인공지능이 미리 예측해 결정한다라는 무서운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영화입니다. 너는 내가 꾸준히 지켜보니까 지금도 공부도 못하고 뭐 까불거리고 친구들 괴롭히기도 하고 뭐
미래의 넌 결국 양아치가 될 거야.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인생을 인공지능이 결정해버리는 거죠. 트랜센더스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 윌의 뇌를 통째로 스캔하여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인공지능이 된 윌이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며 전 세계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자신이 필요한 자본을 만들고 전력을 자력으로 구축하며 인간의 마음까지 세뇌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들이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 읽혀지고 조정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빅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말이죠. 그래서 기업마다 앞다투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덕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슈퍼사이클을 맞이하며 최대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도체는 한번 팔면 끝이지만 데이터는 계속 살아남아 인공지능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마존이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윈도우만 파는 소프트웨어 시장을 넘어 클라우드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이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인 독점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이런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특히 중국 정부는 이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구축으로 중국인들의 사회적 신용평가 점수를 매겨 통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 영상들에서 종종 태낭 프로젝트와 셰랑 공정에 대해 설명드린 부분이라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 구축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다 란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빅데이터가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근간이 되는 재료로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많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바로 데이터 센터 구축이죠. 기업의 존속은 앞으로 얼마나 강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로 판가름이 날 겁니다. 호모데우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알고리즘이 인간을 직업 시장에서 몰아내면 전능한 알고리즘을 소유한 소수 엘리트 집단의 손에 부와 권력이 집중될 것이고 전례 없는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다. 아니면 그 알고리즘들이 스스로 주인이 될지도 모른다. 아니, 지금도 불평등한데 이 빅데이터를 통해 발전된 인공지능이 더 전례 없는 불평등을 만든다고? 네, 앞으로 이런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을 더 퍽퍽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